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검찰이 협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힘 의원들 컴퓨터에 붙은 유인물. 명백히 우리 국조를 방해하기 위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저 유인물을 띄워주십시오. 부착물을.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다 퇴장했습니다. 국회가 해서는 안 될 공소 취소를 검찰의 팔을 비틀어서 하겠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권남용 범죄를. 오늘 민주당은 수사팀이 바뀐 뒤 대장동 사건 결론이 뒤집힌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1기 수사팀에 관여했는데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윤인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 2기 수사팀이 정식 발령 전부터 사건을 들여다봤고 애초 결론을 정해두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서 하신 거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협박성 발언을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드러낼 수도 있다. 환부만 드러내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자, 됐습니다. 원로들의 비유적 표현을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감찰 요청이 접수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장동 수사팀이 갈려요. 네, 원래 이제 대장동은 1기 수사팀이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2기 수사팀으로 바뀝니다. 기존 수사팀 너네 나가. 그렇습니다. 새로 투입. 바뀌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장동. 그렇죠. 네. 수사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관련한 혐의를 단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야 임마. 네. 근데 뭐 혐의점이 없어. 근데 왜 2기 수사팀은 갑자기 이재명을 잡아 대장동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뭔가 혐의점이 나왔어. 근데 수사가 진척이 안 돼. 수사팀 갈아서 이재명 잡아. 100번 양보하면 이건 내가 이해된다고 봐. 1기 수사팀에서 아예 없었다니까. 뭐 이재명, 정진상 이런 혐의점이 없었다고. 근데 윤석열 정권 되고 수사팀을 갈아버리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뭐야? 답을 이재명 잡기용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 관련해서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1기 수사팀 책임자가 이 증언을 했어.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용환 검사님, 1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예. 예. 1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저는- 대장동? 예,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1기 대장동을 수사했고 1기 대장동 수사하는 와중에 김용도, 정진상도 그리고 이재명도 혐의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는 저희로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와, 이 새끼들 이거 다 잡아넣어야 돼. 이 검찰청 없애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와. 저 정용환 검사 이름은 좀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응원하고 좀 격려를 해줘야 될 검사입니다. 지금 서울고검 차장인데요. 네. 지금 이 관련된 감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책임지고 있고 지금 얼굴이 보면은 막 피곤하고 고생한 티가 나잖아요. 진짜 애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서울고검 그 TF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거 왜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뭘. 너무 늦는 거. 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아, 그거 이따가 할 거예요. 좀 이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이용우 의원 질문하는 과정이나 다른 의원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과정들을 쭉 봤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강백신, 엄희준이가 나와가지고 예. 뭔가를 물어보면 예. 너네 왜 이상한 거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압수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핑계대는 게 그거는 일기 때 한 거를 저희가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앞에다 붙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네. 일기 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네가 나쁜 짓 한 거 알아. 그런데 그걸 일기 핑계를 대는 거야. 네. 그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중요한 장면이 네. 있잖아요. 봐봐. 아니 이재명 혐의점 자체가 없어. 근데 왜 수사팀을 바꿔서 이재명 수사를 하냐고.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 이제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 바뀌고 2기 수사팀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놈들이 이제 공소장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공소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요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요게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공수 사실이야. 이기 수사팀이 이기 수사팀. 검사들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나타나는 거야. 맞지? 자, 공소 사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공소 사실 어떤 혐의점이 나왔다 칠게. 자,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정진상에 대해서는 조사해야겠지? 보고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기들이 봤을 때 보고했다면서. 방금 거 올려줘. 주어가 정진상 실장이. 정진상 실장이잖아.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정진상 실장은 조사해야겠지?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지? 뭐 내가 물으면서도 한심하게 느껴지죠. 너무 당연한데 정진상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여차저차 준답되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사 받은 적 없죠? 그런 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로 합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보고했다면은 최소한도 정진상 직접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듣거나 두 번째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보고한 녹취 파일이 나오거나 정진상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자 진술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소장 쓸 수가 없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당사자한테. 그 양문남 의원님이 그 국조특위에서 그 진행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점잖게 하십니다. 근데 저 때요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요. 완전 왜냐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그 공소장을 저렇게 쓸 수가 없는 어떤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직접 정진상이 그 진술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정작 정진상의 진술은 직접 청취한 바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양문남 의원님이 그런데요, 저 어미준 증인이 계속 자기 변명을 합니다. 말장난이에요. 네, 계속 변명을 하는데 양문남 의원님이 참다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그 어미준, 강백신 이 두 사람이 어제 계속 저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어미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을. 그래서 저것들은 저런 공소장을 쓰면서 출세해서 저까지 간 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없거든, 쟤들이. 어미준이나 한명숙 총리 사건 때부터 등장하잖아요. 역사가 깊어. 최근에 쿠팡까지. 쿠팡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진짜 나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이거 보고. 맞아요. 와, 나 진짜 어떻게 정진상에 대해서 이거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소장을 이렇게 쓰냐고. 와, 만약에 당시에 이거 언론에 이거 나왔어 봐라. 야, 이거 이재명 이거 빼박 증거 아니냐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나였더라고. 소위 정영학 녹취록 있잖아요. 1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녹취록. 거기에 정진상도 등장 안 해, 이름이. 김용도 등장 안 해. 이재명도 등장 안 해. 딱 용자 하나는 있다더라고. 정민용인지 이 뭔 용인지가 있대. 그러니까 앞에는 뭉개고 용 같은 소리가 하나 있어. 그 김용 아니야.
정민용 일지. 어디에도 김용도 없고 전진상도 없고 이재명도 없어.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일기 수사팀 정용환 팀장, 당신 이거 녹취 들었냐? 그랬더니 역할 분담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네. 들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똑같이 물었어요. 엄의중 강백씨 니도 이거 들었냐? 안 들었대요. 이 녹취를 지들은 듣지도 않았어. 네. 그러면서 조작된 속기록을 속기록에. 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그럼 뭐냐? 이 윤석열 정권이 22년 5월 9일 날 취임한 직후에 네. 곳곳에 현안 팀 내지는 현안 대응팀 생겨요. 국정원에도 생기고 안보실에도 생겨요. 자, 이 현안 중요한 팀이. 얘기입니다. 들어야 그리고 돼요. 이 검찰에도 현안 팀이 생겨요. 이 자들이 바로 엄의중 강백신 플러스 6명인가 다른 검사들이 들어와. 해가지고 그 팀에서 하는 일이 22년 5월부터 7월까지 즉 정용환 수사팀 그대로 살아있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자료를 다 갖다가 지들이 열람하고 보고 그때부터 조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현안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하명 수사예요. 아. 윤석열이 하명한 거는 다 현안이야. 아. 그러니까 중대 국가적 과제 뭐 이러잖아요. 정권이 출범하면 뭐 전략 과제, 무슨 과제, 중점 과제 이렇게 나누는데 전략 과제, 중점 과제 그런 게 아니고 현안으로 뚝뚝 떨어진 것은 다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수 국정원에도 있는 똘마지들만 뽑아다가 딱 뽑아가지고 해놓고. 자,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 현안이라고 해갖고 검찰 TF를 꾸렸다고 했잖아. 네. 거기서 무슨 뭐 마약사범 잡고 뭐 강력범죄 잡는 현안이 아니고 정적 이재명 제거가 현안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 출범하자마자. 모든 감사원도 현안이- 마찬가지지. 예. 모든 현안이 일에 이재명 다 잡기. 그런 거고. 예.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정용환 지금 서울 고검장 직무대리거든요. 차장검사인데 네. 어쨌든 그 일기 수사팀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22년 7월까지 일기 수사팀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어제 확인한 바는 2기 수사팀 22년 5월 달에 정식 발령도 아니고 그렇지. 직무대리로 갑자기 투입돼요. 그런데 어제 진술은 강백신, 엄희준 진술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았다. 발령은 고검장, 서울 고검장 발령을 받았고 그러면 직무대리거든요. 그것도 소속이 공판부예요. 공판부는 재판하는 거고 형사재판. 그렇죠. 수사는 내 팀이 아니죠. 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업무지원 형식으로 지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지검 업무지원의 핵심은 결국 대장동 사건 검토. 이재명 잡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보는 지점이 1기 수사팀에서 2기 수사팀으로 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네.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봐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것은 와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기록을 전자기록을 쭉 보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지검장한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그 검토 보고서에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보고서일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투입된 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여부에 대해서 기술을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이걸 계속 추궁했어요. 여기서부터 말을 더듬어요. 말이 꼬여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간다 다음에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거 특검의 그 영역입니다. 제출 요구했어요?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 그때 당시 이네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네. 정회 시간에 현 중앙지검장이 오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문서로 생산된 걸 폐기됐다라고 하면 무단 폐기했으면 그것도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라. 없으면 없는 사유까지 기재해서 내라. 네.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까지 네.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어제의 기조가 자기 변명들은 매우 세밀하게 진술하는데 뭔가 리스크가 있는 진술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또 부를 테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살려서 와라. 알겠습니다. 좀 오늘 다룰 게 많아서. 그 지점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국정조사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국정조사만 보면 좀 어려워. 우리도 봉지욱한테 예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맞아, 알아듣는 맞아. 거지. 아니면 이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 우리도 봉지욱 아니었으면 뭔가 싶을 거야.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배경 그래서 설명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다 되고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봉지욱이랑 같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2022년 9월 남욱 변호사 네.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할 당시에 정일권이라는 검사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정일권. 네. 정일권 부장 검사가 남욱을 협박을 했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 그거 다시 한번 남욱의 법정 진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와, 맞아, 기억나요. 와. 심지어 남욱은 법조인인데도 얼마나 무서웠겠냐. 네. 근데 일반인이 이런 걸 당해봐라. 오줌 지립니다. 그럼요. 저 조폭 같은 정일권이가 이번에 나온 거야. 아, 어제 나왔어요? 나 처음 봤어. 정일권이 나왔다잉. 정일권 나왔는데 이 검사놈들의 진짜 혓바닥은 다 뱀의 혀야. 아 진짜 나는 맞아.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요거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그러니까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갑자기 그런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몇 날 며칠 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언론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때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정일권 검사가 충성을 다했던 윤석열은 깜빵으로 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검사예요 지금. 나온 증인들 중에 제일 잘못한 검사예요. 정일권 검사 아시겠습니까? 와, 저놈은 지 자녀 유무도 말해주기 싫어해. 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저거. 제가 저 옆에서 하루 종일 저 발언이 한 번이 아니고요. 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계속 있었어요. 의원들이 저 발언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앞에 세웠어요. 저 발언을 계속 일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속된 말로 좀 뚜껑 열리더라고. 아 진짜 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를 안 해. 나중에는요 발언이 살짝 바뀌는 게 자기가 배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자기 법조 선배들의 얘기를 자기가 했던 거라고 하면서 배를 가른다는 얘기가 어딩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취지가 전혀 반대긴 한데 네. 계속 추궁해서 이제 확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날 진술을 한 게 2박 3일 동안 소위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치감에 계속 가둬놓은 상태에서 밤에 불러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완전히 심리적으로 코너로 몰아놓은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주기 위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말이 됩니까? 다 아니, 아는데 혼자 모르는 그리고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 남욱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다 했잖아. 근데 검사가 아들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상하지. 압수를 통해서 남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온 거야. 그거를 포렌직에 갖고 거기 안에 있던 사진을 갖고 꺼내는 거야. 이건 진짜 해도 돼요 이런지? 그렇게 해서 이 블랙 요원의 진술에 따르면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왜 안보수 협조자를 잘랐는지에 대해서도 쌍방울하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잘랐다고 하고 나만 그런 걸 안 게 아니라 다른 요원한테도 똑같은 보고가 올라와서 크로스 체크가 됐다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언론에 한 절도 안 나오고 재판부도 근데 그 재판장도 이상하죠.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김한신 대표가 등장하는 국정원 문건이나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들 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불러요. 그 딱 블랙요원 한 명만 부르고 끝내는데 언론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재판장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박상용이 내세운 그 논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를 봤는지 한 절반 정도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은 이미 2024년 그리고 그 이전에 보도한 내용이기도 해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때 대북 송금 사건은 너무 클리어합니다. 대장동은 좀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은데 대북 송금 사건은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클리어하고 예를 들면 800만 달러나 줬으면 방북 초청장 정도는 왔어야 정상일 것 같고 방북 초청을 위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기록만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줬다는 장소가 막 바뀝니다. 바뀌죠. 처음에 뭐 마카오에서 줬다고 하다가 마카오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300만, 200만 이렇게 줬던 거 맨 처음에. 200만, 300만인가 줬던 것 같은데 그 수백만 달러를 수십억이잖아요. 그거를 중국, 그러니까 그 마카오에서 처음에 줬다고 하다가 돈을 주는 장소가 바뀌어요. 그게 뭐가 환전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 심양으로 바꾸는데 마카오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캐리어에 그 수십억 200만 300만 달러를 실어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에도 처음에 돈 줄 때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직원들 20-30명 동원해가지고 성경책이나 책 파가지고 거기다 돈 넣고 했잖아요. 나눠서 들어가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2만 달러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수십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을 가는데 그것도 중국에 입국하는데 캐리어에 돈을 싣고 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구멍이 많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까 이런 궁금함도 있었어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모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뒤집는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상으로는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궁금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을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거? 대장동 어떤 거? 대장동 사건 어제 이제 어미준 강백신 검사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 참수 작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또 길기도 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게 클리어한 게 몇 년 뭐 한 3-4년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 증거가 안 나오면 기소하지 말았어야죠. 증거가 안 나온 거를 억지로 기소를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수사했고 누군가를 수사를 한 것도 다 잊혀졌어요. 그냥 지금 결과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일본에 있어갖고 자세히 못 보았는데 어제 밤에 잠깐 보니까 뭐 어미준 검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는 소신을 갖고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했다. 무슨 조작 수사 이런 거 아니다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 불법 수사를 한 사람들이 자기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윤석열만 해도 자기가 핍박받은 검사라고 정치권에서 이제 핍박받고 그런 것들을 이겨낸 뭐 이렇게 서사를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박상용을 비롯해서 뭐 어미준 강백신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의 지금 서사를 쓰고 정치권으로 가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그 보입니다. 서사가 정치권으로 가는 서사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말만 윤재련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윤석열의 졸개들 아닙니까? 예. 윤석열의 졸개들이 했던 행위들을 지금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국회에 불러가지고 단독으로 청문회 비슷하게 행사까지 열어주면서 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행위화돼 버린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법무부에서 감찰을 통해 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지금 당장 입건하고 기소하면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는데 공수처가 지금 이른바 상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현재 잠시 좀 딜레이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에서요 수사가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합니다. 공수처에서 우리가 수사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이첩하면 돼요. 예. 아, 그렇게요?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서울고검 그 인권침해 TF에서 박상용을 참고인만 한 3번 조사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제가 듣기로도 그 선배 검사들이 박상용 수사 안 하려고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서로 했다는데 미루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압수수색도 안 했잖아요. 아, 압수수색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특검은 상대적으로 검사들이 없으니까 종합특검은. 그래서 특검이 하는 게 맞고 처음에 이제 검사니까 공수처에다가 이제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수처에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사건은. 사실 심플하네요. 네. 공수처에서 뭐 오는 걸 다 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2차 특검에 윤석열 국정농단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 좀 더 하자면은 개별 특검으로 가도 된다고 봐요. 개별 특검. 이거는 이거 검찰 독재 정부였다는 증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국정을 해도 파견 가고 어디도 파견 가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보안사 출신들이 네트워크에서 국정을 장악하고 국정농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국정원도 그렇게 하고 민정적인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그렇게 하고 검찰은 자기들 본부니까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한 또 다른 하나의 이 국정농단이에요. 자, 다시 맞습니다. 다시 대장동 사건 조금만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일반인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런데 인상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뀌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정일권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정일권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주도했던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2022년 반부패 수사 일부 부부장이었고요. 그때 남욱 변호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이 검사가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뭐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낸다라는 수사 기법을 얘기한다든지 뭐 배를 가른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 이후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좀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국면과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남욱과 유동규가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시점이 2022년 11월부터입니다. 2022년 11월부터인데 둘 다 석방을 해줘요. 보석을 해줘요. 그때 보석 해주고 직후부터 바뀌는 건데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는 석방 직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석방 직전에 자기가 진술을 여러 가지 이제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강압 이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일권 검사는 오랫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보여준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단은 그 가족 사진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 사진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휴대전화를 압수를 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가져가야 되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증거를 선별하는데 지금 가족 사진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남욱 혐의의 증거가 아닌데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1차 수사팀 문재인 정권 때 2021년 1차 수사팀에서 갖고 있던 거라 뭐 보여준 거다라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그 수사 기록 제가 갖고 있는데 없던데. 아, 그래요? 그거 거짓말 위증 같고요.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남욱의 가족 사진이 1차 팀 수사 기록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어디서 본인이 구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욱의 모든 휴대전화 정보를 버리지 않고 증거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는 버려야 되거든요. 혐의 관계 심각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전체를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검찰의 디지털 인터넷 막 D넷. D넷에 지금 제 것도 지금 다 있는 걸로. 제 아이폰 원래 그것도 좀 여쭤봐야 하거든요. 지금 저 재판 상황도 좀 그걸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삭제 폐기 확인서를 저한테 줘놓고 준날 나중에 보니까 또 압수물 그 기록물 압수물 조서를 그러니까 압수물 대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남욱이나 유동규, 뭐 정영학 주요 이 범인들에 대한 모든 휴대전화 통째로 그 이미징 한다고 하잖아요. 그 파일을 검찰이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언제든지 꺼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보는데 아마 그 정일건 부장검사 그 거짓말했으면 위증 처벌 받아야겠죠. 위증 처벌 네. 받아야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국정조사에서 터져나왔어요. 1차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뒤집으려고 새로 투입된 검사들이 심지어 공식 발령도 나기 전부터 몰래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증인의 진술을 바꾸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점이에요.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공식화했어요. 쉽게 말해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스스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이에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요.